정숙한 목소리의 평화로운 문학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 또 그 가정들의 값진 행운이 1년 내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양정신 목사님의 자서전 이 어두움을 비추이다 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리석었던 순간 피난길에서 인민군이 의정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총소리, 대포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나 라디오에서는 국군이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거두고 있다고 이 대통령이 방송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무리 대포 소리가 크게 들려와도 서울은 안전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의 총소리는 가까워지고 국군은 한강 쪽으로 물러가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하룻밤이 지나고 또 이틀밤을 지냈다.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믿었던 국군과 정부는 간데없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소련 탱크들만이 서울 시내를 뒤덮고 붉은 깃발들이 온 거리에 휘날리고 있었다. 골목골목에서 고래고래 목이 터져라 부르는 김일성의 노래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서늘하였다. 이렇게 세상이 뒤집힌 지 불과 수일 만에 신학교와 모든 사택들 문에 차압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었다. 나는 행방을 알 수 없는 남동생의 신변을 걱정하여 그의 모든 물건을 불태우고 중요한 것만 땅에 묻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어느 빨갱이 손에 생명을 잃었을까봐 안타까웠지만 그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공산세계가 되고 보니 아무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나는 마음도 울적하고 거리의 사정도 알고 싶어 순옥을 데리고 서울역을 향하여 걷고 있었다. 동자동 골목을 나서기도 전에 한 남자가 갑자기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동무, 참 오래간만입니다. 서대문 감옥에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말재주 있더군요.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망해버렸으니 우리 동무들과 함께 일합시다. 우리 선전부에서 선전만 하시면 참 훌륭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하며 신문 한 장과 자기 이름을 적어주었다. 언제든지 동해로 찾아오면 반갑게 영접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주소를 물었으나 어물어물 넘기고 후일 다시 만나자고 인사한 후 나는 적당한 골목길로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오자 나는 박 목사에게 귓속말로 이 말을 전해주었다. 박 목사는 아무래도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지 쌀장사로 가장하고 집을 떠났다. 그 후 나는 이질로 몸이 불편하여 방공호에 누웠다가 광주군에 있는 둔전리로 피난하였다. 둔전리 교회는 친구들이 있었고 아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그들이 무사하리라고 기대하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그곳을 찾아갔다. 종일토록 길을 걷고 강을 건너서 친구들이 있는 동네로 찾아들었다. 가는 도중에서 치안대들에게 붙들려 무척 곤란을 겪었으나 어쨌든 동네로 들어가고야 말았다. 우리가 친구 정동의 집에 찾아들었을 때에는 이미 밤이 깊었다. 반드시 반겨 맞아주리라고 생각하고 전도사의 이름을 불렀으나 밤중에 전도사는 왜 찾아? 라고 짜증을 내는 음성이 들렸다. 알고 보니 존경하던 친구 현 목사는 빨갱이 손에 납치되었고 전도사 정동은 피신하였다 한다. 그날 밤부터 나는 둔전리 촌락에서 염치불구하고 이 집 저 집 방황하였다. 평시에 갔을 때에는 선생님 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반겨 맞아주던 교인들도 이때는 아랑곳 없었다. 그보다도 오히려 내가 자기 집에 올까봐 꺼려하는 눈치였다. 그러는 중에도 자기의 신병을 내 손에 의탁하여 고쳐보리라고 결심한 은순과 그의 남편 갑순만은 나를 반겨주고 또 숨겨주었다. 이리하여
나는 은순의 지시대로 낮에는 냇가로 혹은 곡식밭으로 숨어다니며 때때로 찾아드는 병자를 치료해주고 그들이 가져다주는 잡곡으로 연명하였다. 이러한 피난도상에서 잊지 못할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둔절리에 간 후 첫 주일날 저녁이었다. 몇몇 신자들이 교회에 모여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어느 한 교인이 납치되어 가신 장로님과 목사님을 생각하고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탕탕 하는 두 방의 총소리가 들려왔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라 머리를 들었다. 바로 이때였다. 2명의 인민군이 2마리의 닭을 총으로 쏴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을 들고 교회 뒷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누가 여기 모여서 집회하라고 합니까? 때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 가자, 가! 하며 거기 앉아있던 사람 중에 피난 온 한 남학생을 끌고 간다. 둘러앉았던 모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이리저리 흩어지고 정동과 나는 숨도 크게 못 쉬고 끌려가는 학생의 뒤를 따랐다. 끌려가는 그 남학생은 뒤로 손을 흔들며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 했으나 기회가 없었다. 우리는 그 학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서 그가 끌려간 길을 바라보며 그 신변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는 밤새도록 치안대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새벽녘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며칠 후에 숨을 거두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피난 온 학생인지 우리는 그의 주소를 찾을 길이 없었다. 가엾이 객지에서 죽음을 당한 어린 생명을 위하여 임시로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슬픈 일을 겪고 난 뒤 나는 그 동네가 웬일인지 더욱 위험한 곳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순옥을 데리고 여기저기로 방황하며 풀을 베고 있었다. 이렇게 방황하는 도중에서 나는 쌀장사로 가장한 박 목사님을 만났다. 두현이 아버지인데요. 하는 음성은 반가운 그분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른손을 내밀며 목사님 하려고 입을 동그랗게 모으다가 다시 깜짝 놀라서 손을 앞으로 모아 잡았다. 반가움에 벅차서 서로가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오래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셨던지 박 목사님은 발길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다. 그때 박 목사님은 헌옷을 입고 수염을 길게 기르고 보리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 옆에 멀찍이 서 있던 사모님은 목사님이 되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내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식량을 구하러 왔는데요. 양식을 낼 만한 집이 어디 있는지요? 하며 시치미를 댄다. 나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양. 저는 피난민인데요. 누가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마도 이 동네는 식량이 없을 것 같으니 속히 돌아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반가운 사람을 만났어도 서로 안부 한마디도 묻지 못하고 헤어지고 나니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아 머리를 숙이고 갑순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런 일로 나의 마음은 몹시 괴롭고 답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겨 갑순네 대청마루에 누운 채 고스란히 밤을 새웠다. 그리고 이튿날 일찍 순옥을 서울로 보내며 식량을 사오라고 부탁하였다. 아침 일찍 떠났던 순옥은 날이 어두워서야 보리쌀 한 줌을 구해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그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리고는 서울의 소식이 궁금하여 다급히 물었다. 누구 아는 사람 만났었니? 순옥은 자리에 앉으며 대답했다. 언니, 송 박사님이 납치되어 가셨대요. 그리고 우정씨 오빠도 잡혀간 뒤로 소식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송 박사님 딸과 우정씨를 만났는데 꼭 이 소식을 언니에게 알리고 기도해달라고 몇 번 부탁하대요. 나는 종일토록 갑순네 콩밭에서 홀로 지내며 동생들의 일과 순옥의 일을 걱정하며 초조해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픈 소식을 듣고 나니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건만 아무것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간 후로 송 박사님은 무척 나를 사랑해 주시며 한국의 자랑거리라고 귀한 손님이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인사도 시키고 자랑하셨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정은 옆에서 무척 기뻐하고 좋아해 주었다. 우정은 언제나 친구로서 눈이 되어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질투심이 티끌만큼도 없었다. 그는 자기보다도 내가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하며 나의 일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도와주던 단짝 친구였다. 이러한 친구가 오빠를 잃고 한없이 울고 있다고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었다. 이처럼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본 은수는 자기도 저녁을 먹지 않은 채 참외를 깎으며 위로하였다. 어쩐 일인지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둔절리에는 오랫동안 장마가 계속되었다. 그처럼 비가 오면 조국의 운명이 불길하다는 징조라며 저마다 한숨을 지었다. 날이 맑으면 비행기라도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처럼 날마다 비가 계속되니 그런 희망마저도 없었다. 이렇게 장마가 계속되는 어느 날이었다. 밤은 깊었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다. 이따금 번개와 우레소리가 초조한 가슴들을 더욱 놀라게 할 뿐이었다. 갑순네 식구들은 모두 방 안에 누웠고 나와 순옥은 마루에 누워 있었다. 그런데 누구인지 갑순이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여보세요. 경안으로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길을 잃었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틀림없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런 무서운 순간에 아무도 문을 열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눈이 둥그레져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으나 숨도 크게 못 쉬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문을 두드리다 못하여 발로 차기까지 했다. 할 수 없이 나는 일어나서 갑순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갑순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 아마 무척 놀란 모양이었다. 내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뒷문으로 뛰어나갔다. 그의 부인 은수는 뛰어나가는 그를 쫓으며 돼지 우리 돼지 우리 하였다. 이렇게 갑순을 도피시키고 나서 나는 문간으로 걸어나갔다. 누구요? 웬 사람인데 이렇게 밤이 깊고 비가 쏟아지는데 남의 집 대문을 두드린단 말이요?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비로소 음성을 낮추어 조용히 말했다.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담뱃불이라도 붙이면 정신이 좀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실례합니다. 남의 집 문이라 열어줄 권리는 없었지만 그런 권리를 따질 때가 아닌지라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비에 흠뻑 젖은 그 남자는 말없이 들어와 갑순네 대청마루에 걸터 앉으며 성냥을 좀 달라고 하였다. 그는 담뱃불을 붙이고 은순과 순옥은 옆에서 그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새벽 3시까지 군청에 도착해야 되는데 야단났는걸? 그러나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는 담배를 다 피우고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은순이가 대문을 잠그고 들어오자 갑수는 정말 돼지우리에서 물에 빠진 생쥐 모양 한박 젖은 몸으로 뛰어들어오며 그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했다. 어쩌려고 주인을 내쫓고 모르는 남자를 들이나 그래? 그처럼 무섭게 쏟아지던 소낙비가 이튿날 아침에는 뜸해지고 맑은 바람이 불며 날이 개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햇빛을 구경하는 마을 농민들은 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저마다 대문 밖을 나서고 있었다. 철없이 날뛰는 면직원들은 빨갱이 세력에 눌려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날마다 이 마을 곡식밭을 뒤지며 숨어있는 반동분자들을 찾아내기에 바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여물어가는 알곡 이삭들을 하나하나 세면서 추수만 시작되면 모조리 착취해갈 기세를 보여 농민들의 마음을 떨리게 하였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눈물겨운 사정들이 수두룩했다. 남편이 납치된 사람도 있고 아버지나 아들이
인민의용군으로 끌려간 사람도 많았다. 산을 사이에 두고 접전하는 양쪽 군대의 유탄에 맞아 식구와 집을 잃은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참변을 당한 그들이 결코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날만 새면 무조건 들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면 직원들의 행패를 모면하려고 핑계 삼아 밭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나는 며칠 동안 갑순의 집을 혼자 지키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한 내 있어? 하며 대문을 열고 갑순의 부인을 찾으며 들어오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모두들 들에 나가셨는데요. 누구시죠? 하고 정중하게 물었다. 그는 사방을 살펴보며 아무도 없어요? 당신은 누구요? 하고 훑어보는 그녀는 심상치 않은 사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서며 서울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하고 다시 물었다. 그는 내 앞으로 다가서며 나는 이 면의 여성동맹 위원장입니다. 하고 당돌하게 대답한다. 그 대답을 듣자마자 나의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다시 묻지 못했다. 한참 동안 그녀와 나는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살폈다. 말없이 서 있던 그녀는 그 집 부엌으로 들어가서 무엇인가 찾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나에게 오더니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와서 김치 좀 가져갔다고 경한내가 오거든 전해주세요. 우리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인민군 몇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뛰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었다. 인민군이 왜 왔느냐고 묻지도 못한 채 그녀를 보내고 나는 진땀을 흘리며 은순이가 밭에서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탕! 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들렸다. 마루가 흔들리는 바람에 곧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만 알았다. 이때 대문 밖에서 놀고 있던 갑석이가 뛰어들어오며 선생님, 선생님, 인민군이 우리 닭을 잡아가요. 총으로 쐈어요. 하며 벌벌 떨고 있었다. 나는 갑석이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갔다. 정말 두 사람의 인민군이 은순내 닭을 쏘아놓고 통쾌한 듯 잘 먹게 생겼다. 살쪘는데? 하며 퍼득거리는 닭을 새끼로 묶고 있었다. 철없는 갑석은 그들이 무서웠던지 엉엉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민군들은 임마 시끄러워. 내가 울어도 우리는 먹어야 살겠다. 너의 닭만 잡아갈 줄 아니? 앞으로는 너의 소도 잡아가야겠다. 하며 신이 나서 달아난다. 아마 그들은 내가 주인인 줄만 알고 미리 협박하는 것 같았다. 그 후로 인민군들은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동네에 머물러 있으며 불황민들을 불안케 하였다. 무지한 그 동네의 빨갱이들은 큰 세력을 얻기나 한 듯 동네 사람은 물론 피난민까지 들볶았다. 그래서 나를 걱정해주고 숨기고 도와주던 갑순내 식구들에게도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어디로든지 곧 떠나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순이가 급히 밭에서 뛰어들어오며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인민군들이 주사를 맞겠다고 찾아왔는데 나가보셔야겠어요. 이 말을 듣고 무섭다기보다는 그 인민군들이 내가 의사인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불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요? 하고 죄 없는 갑순이에게 신경질을 내었다. 겁에 질린 갑순은 몰라요, 몰라요. 글쎄 어서 나가보세요. 하고 서둘러댄다. 아마 그는 자기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우리가 옥신각신하고 있는 동안 그 인민군들은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서슴지 않고 그들이 있는 마당으로 나갔다. 그들은 내 앞을 바짝 다가서며 당신이 의사요? 주사를 맞으러 왔어. 하며 건방진 말투로 물어댄다. 나도 그들이 몰상식하게 나오는 것이 몹시 못마땅해서
예, 의사이긴 하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아침 서울로 약과 주사 바늘을 사러 보냈는데 구해 올는지 장담할 수 없어요. 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불쾌한 듯이 그런데 당신이 주사를 놓을 줄이나 알아? 하고 빈정대며 돌아갔다. 원칙대로 말하면 의사는 어디에서나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의사가 아픈 사람 앞에서 원수와 친구를 구별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불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내 손으로 도저히 만져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내 나라 국토를 방해하느라고 싸우는 국군들과 경찰, 더욱이 죄 없는 스승과 친구들이 인민군의 손에 의해 학살당하는 모습을 피난 오기 전에 여러 번 목격한 까닭이다. 그랬기 때문에 인민군이라는 칭호를 지닌 그들을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나는 둔절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몹시 위험한 것 같아서 또 다른 친구 집으로 피하여 갔다. 세곡이라는 동네는 둔절리에서 10여리 정도 한강 쪽으로 들어와 있는 곳이다. 시절이 비상시인 만큼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은 못할 일이었지만 단지 목숨을 보존하자는 일념에서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처음 가는 집이었지만 친구의 집이라고 생각하니 한편 든든한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찾아간 날 그 동네에는 200여 명의 인민군대가 갑자기 주둔하여서 그들을 대접해 보내느라고 마을 사람들은 정신 차릴 수가 없었다. 이처럼 어려운 순간에 친구를 방문한다는 것이 무례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닫혀있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안녕하세요 하고 평범한 인사를 하였다. 친구 홍씨의 식구들은 모두 대청마루 위에 앉아있다가 일어서며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주었다. 그러나 그 친구의 아버지인 홍씨 노인은 무척이나 못마땅한 듯이 앉은 채로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예수쟁이들은 때도 모르고 남의 사정도 생각할 줄 모르고 저 하나만 아는 모양이지? 어느 때라고 남의 집을 함부로 찾아오는 거야? 나는 이렇게 눈앞에서 모함을 당하면서도 노인을 원망하기보다 전쟁 자체가 원망스러웠고 이 잔인한 전쟁을 영원히 땅 위에서 없이 할 방도는 없는가 호소하고 싶었다. 뜻밖의 너무도 무참한 창피를 당한 나는 얼음장처럼 얼어붙어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자 친구 홍씨는 무안을 당한 나와 자기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몸이 아파서 양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하고 오히려 자기가 나를 청한 것처럼 아버지에게 꾸며대었다. 그것은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솔직한 노인이 한마디 했다가 아들에게 핀잔을 받는 것이 무척 미안했다. 그래서 모든 불쾌한 생각을 꿀꺽 삼키고 가까운 사이니까 그런 말씀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신 것이겠죠. 저도 괜찮습니다. 하며 그 집 마루에 걸터 앉았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그 동네와 이웃인 세곡, 송파 등지에서는 몹시 불안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국군에게 패해 달아나는 인민군과 동네 빨갱이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사람들을 한강 물속에 쳐넣어 죽인다는 소문이었다. 그래서 친구 홍씨도 그날 밤 어디로인지 피해버리고 그의 부인도 아기들을 데리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렸다. 이렇게 그 집의 젊은 가족들이 피하고 나니 늙은 홍씨 노인은 무척 초조한 빛을 띄우며 사정하였다. 이 늙은이가 모르고 주책을 떨었으니 선생이 널리 이해하고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함께 있읍시다 그려. 나는 그 노인의 말에 그들이 측은하여 함께 그 집에 머물렀다. 정말
들리던 소문과 같이 그 동네는 며칠 동안 무서운 불안 속에 잠겨버렸다. 홍씨가 피해버린 그 다음 날 저녁부터 놀라운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문이 돌자 그 동네 빨갱이 두 사람이 바로 홍씨 집 뒷동산에서 나무에 목을 메고 죽었다. 이런 일로 인하여 홍씨 집 주변에는 목매어 죽은 시체를 앞에 놓고 통곡하는 여인네들이 있는가 하면 폐잔병들의 행패도 더욱 심해졌다. 종일토록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그 마을 남자들은 폭도들을 피하여 숨기에 바빴고 남아있는 아낙네들은 어떠한 수단으로라도 폐잔병들의 마음을 달래 보내느라고 분주하였다. 그러나 홍씨 집에는 이런 폭도들을 달래거나 물리칠 만한 젊은 사람이 없었다. 다만 두 노인만이 마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따름이었다. 그때였다. 문 좀 여시오! 하고 대문을 마구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 사랑방에 앉아있던 할아버지는 뛰어나가 외양간에 메어 놓았던 소를 풀어서 끌고 뒷뜰 안으로 나가버리고 할머니는 다리가 떨려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대청마루 위에서 아이고 하나님 천지신명이시여 하며 손바닥을 비벼댈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순옥의 어깨를 밀어서 잠깐 피하게 한 다음 천천히 나가 대문을 열었다. 대문 밖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배고픈 사람이니 밥 한 그릇 주시오.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배고픈 사람이라는데 마음이 쓰리도록 측은하였다. 밥이 없는데요. 쌀은 안 될까요? 하고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대답하는 말에는 아랑곳 없이 대문 안으로 불쑥 들어서며 이 집에 주인 없소? 당신은 주인이 아닌 줄로 아는데요. 하고는 대청마루 앞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이때 마루 위에서 천지신명만 찾으며 손바닥을 비비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웬 젊은 놈들이 어두운 밤에 함부로 들어오느냐? 너희 놈들은 애미애비도 없니? 가져갈 테면 다 가져가라. 그래도 우리 손은 못 끌어간다. 하면서 앉은 걸음을 하여 맨발로 외양간을 향하여 달려간다. 대청마루 앞까지 갔던 두 남자는 그 할머니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머뭇거리다가 다시 나를 돌아보며 저 노인이 왜 그러죠? 이 집의 주인은 홍씨라고 하던데 다 어디 갔소?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 집 주인은 홍씨입니다. 주인이 있었더라면 잘 대접해 드렸을 터인데 갑자기 병이 나서 젊은 주인들은 병원으로 갔고요. 노인은 저렇게 망령이시군요. 하며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켜가며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려고 하였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외양간을 들여다보며 소가 있기는 있었던 모양인데 소는 어디 갔지? 하는 것이다. 그 집 주인을 아는 것으로 보아 그 근방에 사는 사람 같기도 하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소가 있는지 말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서울에서 오늘 피난 온 사람입니다. 와보니까 이렇게 노인만이 계시더군요. 하고 거짓말을 꾸며댔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신을 신은 채로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그들을 쫓아 들어가며 여보세요.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시장하다고 했으니 음식을 대접할 집으로 가보세요. 주인 없는 집에서 이러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인가 꼭 필요하다는 듯이 우리는 급한 사람이요. 당신과 같이 속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집 주인의 옷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당신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하고 협박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여보세요. 당신들은 눈 뜨고도 못 찾으면서 눈 감은 장님이 어떻게 알겠다고 그런단 말이요. 이왕 들어오셨으니
보이는 대로 가지고 가시구려 하며 대청마루로 나와버렸다. 그들은 한참 동안 온 방을 뒤지다가 못에 걸려있는 옷들을 벗겨가지고 달아나 버렸다. 우리는 그날 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 달기 울기까지 꼬박 밤을 새웠다. 이렇게 3, 4일을 알지 못하는 행패꾼들에게 협박 공갈을 받으며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조였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나는 마당에서 풋콩을 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드르렁 하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탱크 소리였다. 소련 탱크 소리에 놀랐던 나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하였다. 아니 탱크가? 하고 자신에게 물으며 자세히 들어보았다. 분명히 그 소리는 소련 탱크 소리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행진하는 템포가 그리 급한 것 같지 않았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되어 순옥을 데리고 신장로로 나가보았다. 정말 그 탱크들은 서울로 향하는 미군 탱크들이었다. 이 탱크 부대는 동네 앞에서 잠깐 쉬며 해방의 소식을 알려주었다. 이들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요. 홍씨 노인도 맨발로 뛰어나오며 살았소, 살았소, 고맙다고 말해줘 하며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이때 여기저기 숨어있던 마을 청년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순식간에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막대기 혹은 말뚝들을 집어들고 김일성아 물러가라! 내 형님 잡아준 놈 붉은 깃대 들고 나서라! 하며 저마다 산이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나니 동네도 안정되고 홍씨 노인네도 마음을 놓은 것 같았다. 나도 그 집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다. 즉시 순옥을 데리고 다시 둔절리로 갔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다. 세곡에서 3, 4일 머무르는 동안 서울에 심한 폭격이 있었던 것을 모르지는 않았다. 서울은 불바다가 되었다. 공산군들이 물러가며 휘발유를 쏟고 불을 질렀다. 는 등등의 소문으로 서울거리가 잿더미로 변했으리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서울에 남아있던 식구들이 궁금하여 시골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튿날 순옥과 함께 말죽거리 신장로를 걸어 한강 언덕에 이르렀다. 종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길 옆에는 말들의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에이, 에이, 저 말 썩은 것 좀 봐, 퇴! 순옥은 그것을 보고 침을 뱉곤 하였다. 나는 순옥이가 죽은 말을 향하여 침을 뱉을 때마다 마음이 우울해지곤 하였다. 그리고 그 애의 무의식적인 태도가 마음에 걸려서 꾸짖어 주었다. 예, 침 뱉지 마라. 그 말은 너와 나를 위해서 희생된 거야. 비록 그 죽은 말들은 동물이지만 끝까지 자기의 주인을 섬기고 의무를 다하다가 죽어 넘어졌다고 생각하니 나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산 짐승이라고 생각되었다. 우리가 한강 언덕에 닿았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둡기 시작하였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었으나 대포 소리가 고막을 찌를 듯 울렸다. 이때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는 끊어져 강을 건널 수 없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잠실이라는 마을로 들어갔다. 거기서 제일 반갑게 눈에 띈 것은 높이 세워진 천주교회와 그 교회에서 경영하는 고아원이었다. 그것을 본 순옥은 반가운 듯이 언니, 저기 십자가 보이고요. 큰 고아원 간판이 보이네요. 우리 들어가 볼까요? 하고 서둘러댄다. 나도 순옥의 말에 동의하여 그 고아원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나 보모 어머니가 안 계시냐? 하고 물었다. 놀고 있던 어린이들은 우르르 뛰어가며 외쳤다. 선생님! 선생님! 누가 찾아왔어요! 사람을 찾아요! 수녀복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나 아이들의 말을 듣고 멀리 선 채
저 여기는 못 들어오는데요. 빨리 나가세요. 하고 냉정하게 물리친다. 우리는 그곳이 낯선 곳이어서 청년단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날이 어두워서 무척 마음이 불안해졌다. 그래서 그 수녀 앞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며 동정을 구했다. 저희는 잠실이 처음이어서 청년단이 어디 있는지 어두워지기는 하고 좀 난처하군요. 그러나 수녀는 내 등을 떠밀며 말했다. 글쎄,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더 어둡기 전에 빨리 가세요. 냉정한 그의 목소리는 좁쌀처럼 껄끄러웠다. 마치 바가지를 들고 밥을 빌러 갔던 거지 모양 수녀에게 쫓겨났다. 순옥은 화가 났는지 천주교도 예수 믿나요? 저런 것들도 천당 갈까? 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잠실 동네를 이리저리 헤매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청년단을 찾아갔다. 그때 담배를 피워 물고 서 있는 점잖은 중년 신사 한 사람이 나서며 피난지에서 돌아오십니까? 저기 빈집이 있으니 아마 그곳에 가시면 쉴 수 있을 겁니다. 월북한 사람의 집을 청년단에서 압수해 놓은 겁니다. 하며 신이 우리를 그 집으로 데리고 갔다. 우리는 안심하고 그를 따라 그 빈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매우 큰 집이었고 정말 나와 같이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마루에 걸터앉아 웅성대고 있었다. 그래서 순옥과 나도 들고 있던 짐을 우선 마루에 내려놓았다. 바로 그때 마당 우물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내 곁으로 다가서며 여보, 당신 여기에 뭐 타러 들어왔어요? 빈집에는 아무나 들어오나요? 하고 안이 꼽다는 듯한 목소리로 톡톡 쏜다. 그래서 나는 청년 단장이라는 분이 이 집으로 안내해 주셨는데요. 하고 말하자 그녀는 청년 단장이면 한가? 같은 피난민이지만 색은 달라. 우리는 애 아버지가 경찰이었으니까 이 집에서 쉴 권리가 있지. 빨갱이네 집이면 아무나 들어올까? 하며 성을 내면서 언성을 높인다. 그러자 마루에 걸터 앉았던 사람들이 모두 껄껄 웃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젊은 여인이 내 손을 잡으며 여기 앉으세요. 아마 저 노인네가 먼저 들어온 텃세를 하는가 봅니다. 하고 빈정댄다. 모여든 피난민들은 그 할머니를 앞에 놓고 이러쿵저러쿵 옥신각신하였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그 할머니는 자기 식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온 것을 무척 싫어하였다. 잠시 후에 우리는 방 안에 들어가 보았다. 깔고 자던 이부자리와 베개는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부엌에는 밥을 하려고 담가 놓은 보리쌀이 물속에서 썩고 있었다. 아마도 그 집 식구들은 잠을 자다가 그리고 부인은 조반을 짓다가 누구에겐가 강제로 끌려갔거나 급히 도망간 것 같았다. 이 광경을 본 우리는 어쩐지 그 방 안을 잊고 싶지 않았다. 어느 구석에선가 숨어있던 주인이 뛰어나올 것만 같아 불안하였다. 그래서 순옥과 나는 마루에 나와 분전리에서 싸준 수수떡을 꺼내놓고 마주 앉았다. 이때 우리 곁에는 가지광주리를 마루 아래 놓고 어린 아기에게 젖을 물린 두 여인이 있었다. 그 아기는 나오지 않는 젖을 빨다가 무엇인가 애원하는 듯 엄마를 쳐다보며 울어대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아기를 달래며 응, 우리 아기 배고프지. 엄마가 먹은 것이 없으니 어떻게 젖이 나오겠니. 야단났구나. 밤새도록 내 성화를 어떻게 받겠니. 하는 여인의 음성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도 배가 고팠지만 그들을 곁에 두고 도저히 혼자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저녁을 못 잡수신 모양인데 이 변변치 않은 수수떡이라도 같이 드실까요? 하고 떡 냄비를 그들이 앉은 쪽으로 돌려놓았다. 수수떡은 우리가 3일간 먹을 것을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한 냄비 가득 되는 넉넉한 분량이었다. 그 아기 엄마들은 피난길에서 남의 음식을 먹는 것이 미안하다는 듯 아이고 고맙기는 하지만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하며 먹기를 주저하였다. 나는 다시 떡그릇을 그들 앞으로 밀며 시골에서 그저 막 갈아서 만든 음식이어서 식성의 맛을지 모르겠지만 잡수실 수 있거든 사양은 마세요. 아기가 불쌍하지 않아요? 하며 간곡히 권하였다. 그제서야 아기 엄마들은 그렇게 진정으로 권하신다면 감사하게 먹겠어요. 하지만 거저야 어떻게 내일 아침에 가지라도 몇 개 드리지요. 하며 그들은 모두 떡그릇 앞으로 다가앉았다. 평시 같으면 서울에 살고 있는 그들이 이런 수수떡 같은 떡을 쳐다보지도 않으련만 모두들 그 떡을 무척 맛있게 먹었다. 웬일인지 울어대던 아기들도 울음을 그치는 것이 조금 후에는 젖이 나오리라고 믿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한 방에 모여서 잠을 자려 하였으나 밤새도록 울리는 대포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만 새면 서울로 들어가야겠다고 한강 언덕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해가 창에 비칠 즈음에 미군들은 나룻배를 적기 시작하였다. 순옥과 나는 그 가지 장사들과 함께 나룻배에 올랐다. 배를 잡는 미군들은 모두 친절하게 우리를 건네주었다. 나룻배에서 내려서며 나는 그 가지 장사들과 인사를 나누려고 둘러보았으나 그들은 벌써 보이지 않았다. 수수떡이 소화되자 그녀들은 가지를 내놓기가 아까웠던 모양이었다. 여기서 나는 또 한 번 사람들의 이기심에 대해 실망을 하며 묵묵히 이태원 고개를 넘었다. 이 고개를 넘어서자 우리는 상처투성이인 서울을 볼 수 있었다. 거리에 널린 파편 조각, 골목골목마다 쌓여있는 잿더미, 부서지고 무너진 건물들이 마치 불에서 끄집어낸 부지깽이 모양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순옥과 나는 파편과 깨진 기와장들을 피해서 조심조심 발을 옮겨 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파괴된 거리를 걸으며 먼저 보고 싶은 곳은 동자동, 내가 살던 동네였다. 우리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신학교는 혹시 우리와 가까이 지내던 이웃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은 없을까? 하는 말을 주고받으며 신학교 정문을 들어섰다. 이때 순옥은 응, 저 무덤 좀 봐. 신학교 운동장에는 작은 무덤들만이 여기저기 널려있고 기숙사는 다 무너졌네. 하는 놀라운 말을 듣고 나는 다리에 힘을 잃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순옥의 말을 듣고 그저 믿어버릴 수만은 없었다. 정말 내가 잘못 보지 않았니? 아무려면 신학교 마당에 무덤을 만들어 놓았겠니? 어디 어느 것이 무덤이냐? 하며 순옥과 함께 그 무덤 곁으로 걸어갔다. 마침 이때 영선생님 무사하셨군요. 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성남교회 집사였다. 나는 그 음성이 반가워 그에게 돌아서며 집사님 아무런 일 없으셨군요. 하고 문안하였다. 그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예, 저희 집 식구는 무사했습니다만 저희 처가 식구들은 이번 폭격에 몰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당에 묻어놓았는데 어느 무덤인지 분간할 수가 없군요. 하며 말끝을 흐린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들은 바로 교실에서 내 앞자리에 있던 요섭이라는 친구와 그 가족들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뭐라고요? 요섭이가요? 하고는 마치 얼빠진 양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요섭은 이북에서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월남하여 고생하며 공부하던 착실한 학생이었다. 나는 그 순간 그가 죽었다는 것보다 그가 하고 싶어 발버둥치며 애쓰다가 이루지 못하고 간
그의 사업이 생각났다. 요섭이는 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는 졸업한 후 불량 청소년들과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무덤 저 무덤에 가서 무슨 표시라도 있나 하고 찾아보았으나 경황이 없는 중에 묻어놓은 무덤인지라 모양만 각각 다를 뿐 아무 표시도 없었다. 끝내 우리는 요섭과 그의 가족들의 묻힌 무덤을 찾지 못하고 서로 발길을 돌렸다. 무덤이 있는 운동장에서 한 모퉁이를 돌아 내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 집은 모두 무너지고 박 목사님이 사시던 한 방과 내가 쓰던 옷장과 도코노마, 일본인들이 신을 모셔두던 곳만이 남아있었다. 지금까지 무덤을 헤매다가 온 나는 집이 무너진 것쯤은 을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았다. 황폐해진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내가 살 수 있도록 복구할 수 있을까 하는 상상만 해보고 나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나는 신학교 운동장을 거쳐서 거리로 나오려다가 그 작은 무덤들 옆에 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요섭이, 또 그 늙은 부모, 어린 동생들이 다 죽고 하나도 없다니 하고 생각하니 몸서리가 젖었다. 그리고는 살아남은 나 자신이 무척 부끄럽기만 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왜 같이 죽지 못했을까? 살아서 무엇하겠다고 기어이 이 마당을 피했을까? 하고 생각해 볼 때 자신이 무척 어리석게만 여겨졌다. 사람이 평시에는 좋은 일을 위하여 생각하고 꿈도 꾸지만 절박한 위기에 다다랐을 때에는 그저 생각 없이 본능적인 동작을 취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겠다. 사실 나는 죽기 싫어서 피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당시 현실이 괴롭고 빨갱이들의 놀이개가 되기 싫었던 것뿐이다. 그렇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살자고 굳게 다짐했던 벗들과 생사를 같이 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보니 또 다른 가까운 사람이 죽어 없어지지 않았나 하고 갑자기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래서 나는 곁에 서 있는 순옥의 손을 잡으며 광화문 우동을 가자고 했다. 거기는 친구 우정과 춘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서울 거리를 걷게 되었다. 여지없이 파괴된 거리, 어디를 가나 부서진 탱크 조각, 허물어진 집들, 타다 남은 부지깽이 뿐이었다. 이러한 거리나 골목에서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서로 만나 아, 이 사람 살았네 구려. 아, 죽지 않았구려. 하는 인사말부터 나누는 것이었다. 머리나 팔에 붕대를 감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이 목매어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처럼 잿더미가 된 거리에 이곳 저곳에서 웅성대는 사람들의 모양은 마치 무덤 사이에 돋아난 각시풀처럼 처량해 보였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동안 그렇게 처량했던 생각도 약간의 희미해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이러한 파괴 속에서도 연약한 생명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잡한 생각에 잠기며 벗들이 살고 있는 곳에 다다랐다. 다행히 그들의 생명은 남아있었으나 모두 식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나는 그들을 대면하고 할 말이 없었다. 다만 머리를 숙여 그들의 잃어버린 식구들을 하루속히 돌려보내 줍소서 라고 빌어주는 것밖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외로운 벗들은 가지 말라고 붙들었지만 내 마음도 덩달아 슬퍼지기만 해서 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내 집터로 돌아와서 순옥과 함께 쌓인 파편과 흙재들을 퍼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다다미 조각을 세우고 남은 판자 쪽을 덮어 임시 머물 곳을 만들었다.